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함정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분의 경험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유튜브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특히 14억 원이 넘는 은퇴 자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주했다가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신 전직 교장 선생님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설계의 이면 그리고 현실적인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은퇴라는 게 재정적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큰 불확실성을 동반하죠. 특히 김용호 씨처럼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잃게 되는 그 과정은요. 은퇴 준비가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또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씨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0년 넘게 교직에 헌신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에요. 네, 평생을. 퇴직 시점에 보니까 아파트 매각대금, 연금 일시금, 저축까지 다 합쳐서 무려 14억 5천만 원. 이런 자산을 확보하셨어요. 와, 14억 5천. 정말 큰 돈인데요? 그쵸? 언뜻 보면 정말 든든한 노후 자금인데 정작 본인은 불안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한국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남은 수명을 생각하면 이 돈으로 과연 충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아, 그 지점이 바로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공감하는 불안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큰 돈이라도 미래 변수 앞에서는 이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평생 소득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수입이 딱 끊기고 모아둔 돈을 이제 써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할 돌파구로 김영호 씨가 찾은 게 바로 해외 이주,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아, 베트남. 결정적인 계기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이었대요. 뭐 베트남에서 한 달 100만 원으로 왕처럼 사는 법 이런 거요. 아, 요즘 그런 영상들 많죠. 네. 넓은 집에 살면서 매일 외식하고 골프 치고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여기서 어, 첫 번째 좀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아요. 바로 검증되지 않은 특히 좀 이상적인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온라인 컨텐츠에 기반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인데요. 네. 물론 뭐 답사도 다녀왔다고는 하지만 이미 저렴하고 풍족한 삶이라는 어떤 필터가 딱 씌워진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정보만 취사 선택하고 잠재적인 위험은 좀 간과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답사를 다녀오시니까 야, 이 돈이면 베트남에서 100년도 살겠다. 이런 확신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100년이라. 자녀들이 뭐 건강 문제나 안전 문제 이런 거 걱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제 우리 인생 살 때다 이러면서 아내를 설득해서 결국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 오르셨죠. 아, 자녀들 반대가 어쩌면 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뿌리치신 셈이네요. 그렇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 이게 나중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좀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베트남에서의 초기 생활은 정말 꿈 같았다고 하죠. 네,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월세 60만 원에 수영장 딸린 넓은 빌라. 와, 60만 원이요? 네, 값싸고 맛있는 음식, 과일 풍부하고 매일이 그냥 휴가 같은 일상이었다고 해요. 한인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금방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처음엔 걱정하던 아내분도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다 하면서 만족했다고 하고요. 아, 다행이네요, 처음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안정 속에서 찾아오는 무료함, 그리고 허전함. 이게 은퇴 후에 예기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어떤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갑자기 주어진 완전한 자유와 휴식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좀 잃게 만들고 심리적인 공허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바로 그때 김영호 씨의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갈증을 딱 파고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프를 배우면서 알게 된 50대 초반의 사업가 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죠. 아, 박민준. 네, 스스로를 뭐 성공한 사업가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고요. 뭐 차가 고장나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할 때마다 진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들의 전용적인 접근 방식, 그 신뢰 구축 단계죠. 사소한 친절과 도움으로 경계심을 허물고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김영호 씨 부부가 느끼는 그 무료함을 간파했던 걸까요? 아내분이 여기서 작은 한식당이라도 하나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툭 흘리셨는데 박민준이 그걸 듣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하, 근데 식당 자리를 알아보니 관광비자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필요, 그러니까 이 식당 창업이라는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자신을 딱 포지셔닝하는 거죠. 네. 박민주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김영호 씨를 자기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핵심 인물, 젊고 아주 아름다운 비서 린을 소개합니다. 린, 한국어가 아주 유창한 린은 김영호 씨한테 와, 교장 선생님이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극진한 존경심을 막 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김영호 씨에게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아, 이게 결정적인 미끼가 던져진 거네요. 바로 그 인정 욕구 충족. 인정 욕구요? 네. 은퇴 후에 사회적 지위나 명함 같은 게 사라진 상태에서 느끼는 상실감, 허전함, 그걸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 보내는 존경과 칭찬, 이게 강력한 심리적 보상이자 때로는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김영호 씨 스스로도 나중에 낯선 여자의 관심에 들떴다고 회고할 정도니까요. 아, 그렇군요. 린의 칭찬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김영호 씨에게 박민주는 슬며시 본론을 꺼냅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트남에 투자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아이고 형님, 형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고급 정보입니다. 이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제안하는 거죠. 자, 이제 전문가 행세, 비밀 정보 강조, 장밋빛 미래 약속, 그리고 바람잡이, 즉 린의 아부까지 투자 사기에 아주 교과서적인 요소가 다 등장합니다. 네, 다낭 외곽의 허허벌판으로 데려가서는 2년 뒤 여기가 다낭의 강남이 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요. 몰랐어요. 세상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없다. 당신 그 여자 린 얘기할 때 표정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불안해하셨어요. 아내분의 감히. 하지만 김영우 씨는 이미 린과 박민준의 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아내와 크게 다투고 각방까지 쓸 정도로 관계가 틀어졌지만 결국 아내 몰래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배우자의 반대가 사실 마지막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건 이미 합리적인 판단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린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까지 더해지면서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걸로 보여요. 이 결정은 단순히 돈을 잃을 위험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근간까지 흔드는 정말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좀 떨렸다고 해요. 그런데 옆에서 린이 선생님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신다 면서 손을 꼭 잡아주자 마음이 놓였다니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네. 계약금 10억 원을 송금한 후에 박민준과 린의 연락은 당연하게도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상된 수순이죠. 돈이 넘어가면 태도는 돌변합니다. 불안해서 연락하면 인허가가 지연됐다, 공무원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죠. 네, 김영호 씨는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보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아, 5천만 원까지? 베트남 경찰 영사관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외국인 대상 사기는 증거 확보도 어렵고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순식간에 10억 5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이런 투자 실패가 비단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아, 물론입니다. 김용호 씨 사례가 해외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국내 사례 중에서도 그 박철수 씨 경우를 보면요. 퇴직금하고 예금 5억 원에 대출까지 받아서 10억 원짜리 원룸 건물을 인수했죠. 원룸 건물이요? 네, 월세 수입으로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축 원룸들이 막 우후죽순 틀어서면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월세 수입은 급감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헐값에 건물을 처분하고 전 재산을 날리셨습니다.
박철수 씨 경우도 정말 안타깝네요. 결국 김영호 씨든 박철수 씨든 그 검증되지 않은 정보하고 장밋빛 전망에 기댄 무리한 투자가 파멸을 불렀다는 공통점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은퇴자금처럼 다시 벌기 어려운 돈일수록 안정성을 정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높은 수익률이라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30년 금융권 경력의 이정수 씨도 퇴직 3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은 허황된 꿈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건 뭐 모든 은퇴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린 김영호 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충격과 절망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한인의 지인 정 사장이라는 사람을 따라 카지노에 발을 들인 거죠. 아, 카지노까지?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터지면 복구할 수 있다는 그 잭팟의 환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정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을 겁니다. 큰 돈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이때 또 다른 사기꾼, 최 사장이 접근합니다. 또요? 네. 아이고, 나도 처음엔 3억 잃었지만 이 방법으로 40억 땄다, 원금 100% 복구 가능하다 이런 감언이설로 김영호 씨를 현혹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라는 게 소위 마틴게일 베팅법이었다고 하죠. 이르면 판돈을 2배로 계속 올리는 방식인데 최 사장은 이대로만 하면 절대 잃지 않는다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아, 마틴게일 방식. 이게 이론상으로는 언젠가 한 번만 이기면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판돈이 커지기 때문에 자본금이 무한하지 않은 이상 거의 필연적으로 파산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도박 전략입니다. 네. 최 사장은 김영호 씨의 그 절박한 심리하고 도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서 사실상 남은 돈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뭐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이 아니라 그냥 도박이었던 겁니다. 결국 김영호 씨는 최 사장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남은 돈 4억 원마저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4억 원을 또. 네. 14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자산이 불과 1년여 만에 통장 잔고 3,700원으로 변해버린 거죠. 아, 정말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도박 중독과 사기가 결합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재정적 파탄은 물론이고 자존감,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아내분이 김영호 씨의 뺨을 때리면서 미친놈!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아, 40년 만에 처음으로. 네. 그리고는 14억 5천만 원이 3,700원이 됐네요.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막 웃다가 울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고.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처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재정적 파산이 가져오는 고통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부간의 신뢰,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내분의 반응은 그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처음 100만 원을 보내줬던 아들마저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셨으니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면서 등을 돌립니다. 아들까지? 결국 딸에게 겨우 편도 비행기 표값을 빌려서 한국으로 정말 도망치듯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도 갈 곳도 돈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단절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녀와의 관계마저 끊어지는 것은 삶의 마지막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죠. 네. 다른 은퇴 사례에서는 자녀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다가 본인의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그런 체면 소비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는데 김영호 씨는 반대로 자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김영호 씨 부부는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결국 김영호 씨는 폐지를 줍고 아내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정말 밑바닥까지.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하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 이사합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아내분은 주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면서 아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김영호 씨의 이 마지막 재기 과정은요, 역설적으로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일하는 것의 중요성. 네,
물론 과거의 사회적 지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경비원이라는 그 일이 그에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주었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완전한 신만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무력감에 빠지는 다른 사례들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나마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울대 연구에서도 은퇴 후에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1.7배나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죠. 네, 퇴직 후에 모델이나 단역 배우로 활동하는 그 이정수 씨 사례처럼 일의 종류나 수입 규모보다는 소속감과 역할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경비원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김영호 씨의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해외 이주의 달콤한 환상에서 시작해서 사기, 도박, 관계의 파탄을 거쳐 빈털터리로 귀국, 그리고 밑바닥에서의 재기까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맞이한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14억이라는 그 거액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판단이 없다면 어떤 선택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균형 감각과 현실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휴식과 활동 사이의 균형, 안정 추구와 새로운 도전 사이의 균형,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주변과의 관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네. 또 온라인상의 이상적인 정보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 요소를 냉철하게 평가하는 능력,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김영호 씨뿐 아니라 원룸 투자에 실패한 박철수 씨, 또 퇴직금을 여행으로 탕진한 최선자 씨 부부, 무리한 확장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박미연 씨 등 다른 사례들 역시 준비되지 않은 변화와 현실 감각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공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듣고 보니 경제적인 준비 못지않게 심리적인 준비,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나 인정 욕구 같은 내면의 약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충분히 다면적인가요? 재정적 계획을 넘어서서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당신을 지탱해줄 심리적 닷, 그리고 건강한 관계라는 항구는 잘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한 실패 사례 분석을 넘어서서 여러분 각자의 노후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